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박정희의 최후. 요거 이제 한 3시간 한 10분 15분. 박근혜가 당선되던 날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당선될 것 같았어요. 내가 이번 대선 2017년 대선 때는 이제 뭐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좀 뭐 별로 움직이질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캠프 근처는 가본 적도 없지만 내 나름대로 글 쓰고 강연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한 일주일 전쯤 되니까 질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생기는 거 없어. 난 내 할 일 하는 거고 다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게 역사 정의거든. 그런데 진짜로 느낀 게 뭐냐면 여의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불 켜져 있는 방은 민주당 의원 방이에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지역구가 어디 가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거기 있겠어? 자기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캠프 운영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캠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비주주들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다 발벗고 뛰어도 어찌 될지 모르는 판에 이거 저 뛰어야 할 사람들이 안 뛰고 있다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뛰어보니까. 내가 안 뛰면 나도 모르지. 근데 내가 축구하고 뛰어보니까 왜 저런 사람들 안 움직이지? 그게 보이는데 야 이거 지겠다 하는 불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들었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멘붕이 됐지만 이제 그리고 저 홍익표 의원이 그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정권이 태어났다. 저거는 사실은 홍익표 의원이 말한 게 아니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시바류 따로가 쓴 표현인데 귀태라는 게 귀신의 씨를 뱉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수가 없는 거. 만주국을 얘기한 거예요. 만주국이라는 게 일본 군국주의와 중국의 봉건주의가 합쳐져서 만든 태어나서는 안 될 귀신의 씨앗이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저 얘기가 나왔냐면 2012년도 12월 달에 우리 대통령 선거하기 며칠 전에 일본에서 총선을 했는데 아베가 당선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며칠 간격으로. 그런데 이 아베는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 아니에요. 만주국을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기시노부스케가. 그리고 만주국 출신이고. 그러니까 만주국 출신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만주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냐. 이 귀신의 씨앗이 이게 다시 출현했다. 이제 이제 비판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죠. 그런데 자, 북한은 어때요? 여기 3대가 만주국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 남북한과 일본이 그랬어. 자, 이게 구체제가 이게 구시대가 복귀하는 건가? 이게 아시아가 이게 아주 좀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어떤 세계의 발전을 상징하다 아시아에 이거 웬일이지? 중국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시진핑은 시중신의 아들이란 말이야. 대표적인 타자당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동아시아 남북한과 일본과 중국이 다 그래. 이거 아시아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왜 이렇게 구체제가 복귀하지? 그런데 이거 우리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단두대에서 구체제의 목을 댕공댕공 친 나라입니다. 근데 어때요? 구체제가 복귀하잖아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그 조카놈까지 또 황제가 되잖아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게 나폴레옹이었으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왜 잘 싸웠습니까? 나폴레옹의 전략 전술이 충실한 것도 있지만 제복 입은 시민이었기 때문에. 공화정이 되면서 자유를 획득한 시민들이 구체제한테 패배하면 다시 옛날 농노로 돌아갈까봐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이게 혁명은 프랑스만 일어나는데 민주주의는 전 유럽으로 전파된 게 구세력들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조직적인 퇴각을 하면서 보수 세력이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확산돼 가는 거잖아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됐으니 시민도 오죽했겠어요.
그 조카까지 황제가 됐어요. 막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건 비극이에요. 이거는 웃음거리고. 그래서 실제로 웃음거리를 만들었죠. 이 중간에 벌어진 일이 레미제라블이에요. 프랑스도 혁명 이후에 순탄하게 발전했으면은 저런 걸작이 안 나오죠. 레미제라블 같은 참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우리도 민주화가 순탄하게 발전한 게 아니라 박정희 시대를 몰아냈더니 박근혜가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4년 만에 임기 안 채우고 다시 끌어내렸죠. 웃음거리를 다시 만들었죠. 내가 돗자리를 선물 받고 싶은 대목. 그 박근혜가 당선되고 13년 8월 14일이니까 취임하고 6개월쯤 지나서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김기춘이가 비서실장 됐을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김기춘이는 이거 마지막에 쓸만한 카드인데 이걸 어떻게 벌써 내지?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기춘, 남재준은 민중탄압에 대비해야 한다. 민중탄압을 할 거다. 그리고 또 박근혜가 임기도 못 채울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뭐 비슷하게 했고 민중탄압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뭐가 났습니까? 통진당 해산이 나왔죠. 이렇게 내려놓은 뭐 사건. 나는 통합진보당 근처에서 간첩 사건이나 뭐 그런 사건 하나쯤 터질 줄 알았는데 아예 국회의원을 잡아들이고 당을 해산시켜버리는 강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이제 박정희가 말하는 시기를 보시면은 새마을운동 잘했다라고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잘했으면 농촌에서 인구가 안 줄어들었어야지.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죠. 당시에 민심이 많이 떠나고 유신 말기에 그 경제 상황이 특히 농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통일벼 높은 그 피해 같은 게 이제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총선인데 78년 12월 달에 총선을 했어요. 그 유신 이제 그런데 이 총선이 역대 총선 중에서 제일 조용한 총선이에요. 부정도 별로 없었고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중앙정보보고 정권에서. 왜? 국회의원은 어차피 나눠 먹기고 그 다음에 유정회 3분의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몇 석 더 얻어봐야 뭐 상관없어. 국회는 어차피 우리가 지배하게 돼 있어 하니까 돈도 많이 안 쓰고 부정도 많이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판세를 보니까 공화당 69에 신민당 52석 73석에서 그리고 뭐 우열을 알 수 없는 게 이제 몇 개 정도만 있고 하니까 공화당이 낙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다들 예상을 했는데 막상 투표를 해서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게 의석은 공화당이 많이 얻었지만 득표율에서 신민당이 앞선 거예요. 1.1%. 다 깠더니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1.1% 앞섰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선거는 공화당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박정희 그 집권 여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야당이 했더니 야당이 기가 살아서 당수를 김영삼을 뽑았어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김영삼을 뽑고 뭔가 좀 선명 야당다운 야당을 해보겠다. 그 이전에는 그 뭐 중도 통합론이라고 이철승이가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삼이 좀 선명 야당을 해보겠다 해서 김영삼을 밀어줬습니다. 이거 밀어줄 때 김대중이 또 어떻게 좀 역할을 해서 김대중의 도움을 받아서 김영삼이가 당선이 됐어요. 김영삼이 당선된 게 5월 31일인데 이때 김영삼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YH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철승이가 계속 당수하고 있었으면 이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철승이가 안 받아주고 경찰 불렀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를 나가려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호소하면서 들었어.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했더니 짜장면도 시켜주고. 그리고 김영삼이가 와갖고 야당 당사에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을 만큼 있고 그 다음에 기자 불러줄 테니까 기자들한테 다 억울한 사정 얘기하셔.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들어왔죠. 그래서 김영삼이 끌고 가고 이렇게 다 맨발로 잡혀갔어요. 그날 김경숙 여공이 떨어져서 죽었고 김경숙이라는 여공은 그때 나보다 한 살 많아요. 22살이었어요. 그런데 23살. 노조 조직부장이래요. YH 노조가 꽤 큰 노조인데
아니 23살짜리가 무슨 조직부장이 했는데 9년차인가 8년차 노동자예요. 조직부장 할 만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14살 때부터 국민학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여성 노동자도 일했던 거예요. 그 여성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신을 신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맨발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는데 이번에 또 신발 한 짝 봤죠. 최순실에. 근데 이거 이 신발 다 팔아도 이거 한 짝 못 살 거예요. 그냥 프라다 명품 신발이었고. 결국 김영삼은 제명이 됐고, 김영삼이 이 정치적 기반이었던 그 부산에서 제일 먼저 터졌죠. 부산에서 터졌는데 김영삼이 때문에 먼저 터졌지만 꼭 김영삼의 대를 잘라서 터진 것만은 아니에요. 촉매 역할을 해서 여기가 반응이 제일 먼저 나타났지만, 이게 뭐냐면은 정권에서 야이씨 김영삼이 자르니까 그 김영삼 동네에서 터졌잖아. 그러니까 저 신민당 저 사건만 수습하면 막을 수 있어야 했는데,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내가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제의가 뭐냐면은 김재규하고 이제 김재규가 총을 쏘게 되는데, 여기 있어. 자, 이 차지체는 뭐야? 신민당이 됐거나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뭐 우리도 100만 200만 죽이면 조용해진다. 까딱없다. 탱크로 밀어버리자. 한다음에 하는 놈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김재규가 볼 땐 이거는 단순히 신민당 문제가 아니에요. 유신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하가 물러나든지, 그러니까 저 유신헌법을 폐지하든지 다시 민주적인 걸로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임기가 이제 78년도에 또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84년인가 84년에 임기니까 뭐 그때 84년인데 앞당겨서 80년이나 81년에 물러나겠다고 하든지 뭐 그런 거 약속하지 않는 한 민심이 수습이 안 될 거다 했더니 이제 박정희가 성질을 팍 냈다는 거죠. 중앙정보부장이 물러터지니까 애들이 기어오르지. 데모 발생하는 게 뭐가 겁나 발표해. 이게 4.19는요 이승만이 발포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현장 책임자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200명이 죽었어. 그런데 박정희가 발포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옆에서 차지체제는 한술 섰어요.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100만 200만 깔아뭉개자고. 수천 명의 유혈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중앙정보부장이 고민한 거예요. 그 결론은 박정희를 쏘는 수밖에 없다. 김재규와 박정희는 친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박정희가 육사 동기지만 나이가 7살인가 8살 위였기 때문에 김재규도 굉장히 이뻐하고 키워주고, 그리고 얼마나 믿었으면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두 개를 다 지난 사람은 김재규밖에 없어요. 그만큼 김재규를 믿었었는데, 나는 김재규가 박정희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충성을 한 게 뭐냐면 김형욱 잡아 죽이고, 김형욱은 김재규가 죽인 겁니다. 잡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박정희를 보낸 거예요. 박정희를. 그런데 이 박정희 몰락하는 과정이 너무 똑같아. 역사가 두 번 되풀이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총선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120석을 차지하고 국회에서 깽판을 놓고 있어서 그러지만, 사실 2016년 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그 선거 직전에요. 박근혜의 영구 집권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수구 진영이 영구 집권하고 박근혜가 뭐 불러나서 상황도 하고 또 헌법을 개헌한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그때 현실적인 목표가 박근혜가 대승을 거둘 건데 개헌 저지선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개표를 해보니까 아무도 예상 못하게 새누리당이 참패한 거예요. 1978년 10대 총선에서 공화당이 진 것처럼. 이건 20대 총선인데. 그러니까 40년 정도 지난 뒤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총선이 벌어졌을 때 박근혜는 대응을 못했어요. 총선 참석 한 달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나 바꿨어요. 수석 몇 명 바꾸고. 그리고 우병우 갖고 버텨보려고 하다가 폭삭 망한 거예요.
이때 민심이 이제 이거 바뀌었구나. 박정희는요 나름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11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고 뭐 요새는 장관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청문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제적인 이 총선에 그런데 판단을 잘못한 게 총선의 물가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돌았다 해서 경제를 총괄하던 비서실장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물러나셔 했는데 김정념이가 비서실장을 하고 있을 땐 차지철이가 쉽게 기어오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정념은 박정희도 어려워하던 하고 존중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김정념이 빠지고 김계원이 비서실장이 되니까 비서실장이 김계원이는 대만 대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사정이 어두워요. 내가 너무 국내에서 떨어져 있어서 뭘 합니까 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실은 비서실장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문제만 결정해야죠. 머리를 좀 판단력 잘 할 수 있게 좀 대기 상태도 있다가 그래야 하는 상황인데 임자는 가만히 있어 해놓고 그렇게 이제 박정희가 자기 술 친구 말동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맨날 뭐 같이 술 먹고 바둑 두고 뭐 얘기하고 이제 하는 그런 박정희 바둑은 안 뒀나 하여튼 이제 그런 친구였고 김정념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이 차지철이가 기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가 깨지는 거죠. 권력이 다시금 평정심을 잃는 상태가 됐고 거기서 이제 이 비극이 일어나서 박정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는 대처 못하다가 이제 완으로 무너진 거고 참으로 불행한 인간 박정희라고 했는데 참 비극적이죠. 박정희 이게 문세광이 쏜 건 아니에요. 문세광이 쏜은 이 한 발이 연단을 맞추고 천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뛰어내 첫 발은 권총을 뽑다가 오반이 나서 자기 허벅지를 쐈어요. 허벅지를 쩔뚝쩔뚝하면서 달려나오면서 쐈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발을 거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전혀 엉뚱하게 천장으로 날아갔고 문세광 총에서 나온 총알은 다 궤도가 있어요. 저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러 밝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경호원이 쏜 총이니까. 경호 실패가 벌어져서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다가 경호원이 쏜 총에 대통령 부인이 맞아서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도 문세광이가 통로를 향해서 다다다다 뛰어나가니까 극장 뒤쪽에 있던 경호원이 문세광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어떻게 하필이면 유경수한테 맞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문세광이가 쏜 걸로 몰아서 죽였죠. 누가? 이게 김기춘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과 박근혜와의 관계는 굉장히 오랜 관계인 거고 유경수의 빈자리가 컸고 그게 권력 구도가 이제 커졌는데 참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말이에요. 부부가 따로따로 총 맞아 죽은 집은 저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참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참 불행하죠. 박정희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비극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봐도 저게 뭡니까? 부부가 어떻게 따로 총 맞아 죽어? 그러니까 난 지만이가 나보다 한 살 위에요. 근데 뭐 박근혜는 감옥 갔고 지만이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다행히 벗어났지만 마약으로 정말 십몇 년을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나는 중3, 고1 때 어머니 총 맞아 죽고,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총 맞아 죽고, 그거를 소년기, 청소년기에 겪었는데, 차라리 저 뽕쟁이 되는 게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참, 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 셋이 다 피의자로 다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박근영도 지금 감옥 문턱에서 왔다 갔다 사기죄로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자매들 간의 사이도 또 아주 안 좋아요. 왼수가 돼버렸고 박근혜는 그나마 최순실하고만 말하다가 최순실하고도 틀어지고 이제는 세상하고는 유영하가 그 변호사하고만 통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살인사건 박지만은
연결 연결가 되는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